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를 맡은 파운더스 나임드 이영석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본사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네, 좀 글자가 잘 안 보여서 해독하시면서 보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네. 어떻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덕분에 40분입니다. 예, 40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준비된 장표를 좀 스킵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또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많이 좀 심리적으로 좀 불편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실 텐데 또 그런 마음 또 한켠으로 또 우리가 또 사업은 사업이니까 사업에 관한 얘기하면서 또 사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얘기도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한 40분 동안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사고가 생기는 걸 보면서 생각이 참 많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나고 제가 이제 50대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전환점, 변곡점 같은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떠올려서. 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네, 딱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까 좀 보여드렸더니, 네, 이분들은 그 일본의 밴드죠, 밴드고 안전지대라는 밴드죠.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드린 이유는 안전에 관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왔던 게 1984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뭐 전혀 뭐 그 시절은 모른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84년도에 나온 밴드 아마 데뷔는 82년도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일본의 뭐 이노우에 요스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 프로듀서, 싱어송라이터, 뭐 굉장히 그 서정적인 곡을 쓰는 그분의 백밴드로 시작해가지고 아마 84, 85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우리나라 되게 음악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룹인데 음악은 되게 서정적이에요. 근데 제목은 안전지대인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가 생각한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이라는 거는 또 지금 생각하는 안전이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초등학교 때 막 볼을 차고 있으면 축구하잖아요. 운동장에서 볼을 막 차고 있으면 애들이 어느 날 픽픽 쓰러져. 왜 쓰러졌을까요? 체류탄이 날라온 거지. 저희가 이제 중앙대학교 바로 밑에 있는 국민학교 초등학교였는데 열심히 볼을 차고 있으면 그 중앙대학교 데모를 하면 체류탄이 날라오면 애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몇 명씩. 그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안전. 제가 생각했던 이 당시 1984년도 전후에서의 안전은 사실 국가가 무한 책임을 갖고 국민의 그 생명이나 재산이라는 걸 지켜야 될 텐데 그런 거에 좀 안전과 좀 거리가 있는 뭔가 국가로부터의 안전이죠. 말 잘못하면 잡혀가고 데모 잘못하면 체류탄 맞고 쓰러지고 죽고 끌려가도 고문당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러던 시절의 안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영화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사업 설명하면서 영화 포스터 가끔 보여드리잖아요. 보시면 야 뭐 저런 시절이 있었나 싶잖아요, 그죠? 불과 이게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사실 제가 아까 안전지대라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대한민국 상황에서 안전지대, 뭐 안전이라는 말을 잘 써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안 썼던 것 같고 이 우리가 이 뭐랄까요, 그 박통 시대를 넘어서 전두환 대통령 시대, 우리 군사 독재 시대죠. 노태우 시대를 거쳐서 뭐 삼당 합당을 하고 그렇죠. 뭐 김여성 씨 나오고 김대중 씨, 노무현 씨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격동의 세월을 사실 살았는데 굉장히 사회가 빨리빨리 변했고 그랬는데 이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안전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무서웠던 거, 그냥 말 잘못해서 잡혀가고 막 이랬던 대자보 잘못하면 잡혀가고 막 뭐 군대 끌려가고 막 이런 느낌의 안전이었다면 시대가 지나면서 좀 많이 이제 바뀌게 되죠. 사실 제가 이 영화도 봤는데 국제시장 보셨나요? 이 시대의 안전은 과연 있었을까?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국가에 충성하고 외화를 벌어와서 막 국위 선양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1962년도 얘기더라고요. 그 독일의 광부로 갔던 시기가. 그리고 찾아보니까 저는 비슷한 시기에 간호사들이 파견된 줄 알았는데 66년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한번 6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 젊은 친구들은 뭐 빠르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안전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정말 이게 돈을 벌어서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국내로 송금을 하고 또 그 돈으로 나라가 발전하고 막 이러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런 참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 시대의 상황에 따른 똑같은 현상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디 시대에 처해 있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잠깐만요. 네, 저 어렸을 때 보면 주변에 아버님들이 안 계신 집들이 많았어요. 요즘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기러기라 해서 애들 이제 유학 보낸다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부들을 많이 봤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중동에 많이 가셨어.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아버님들이 주로 그래서 뭐 사우디, 쿠웨이트 가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이게 70년대 시작했죠. 오일 쇼크 78년 이후에 하여간 1차부터 시작해서 중동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죠 건설 붐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갔죠. 이때도 그런 생각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서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안전모를 착용을 하는 거에 대한 의무화와 막 벌금 뭐 이런 게 제대로 갖춰진 게 2005년도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지고 나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를 좀 느끼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시절이 있었죠 대한민국이. 이런 텔레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강사가 왜 이렇게 옛날 얘기를 많이 하나? 저 때는 이제 흑백에서 칼라로 넘어갔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도 아마 그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박통 때는 칼라 TV 수출을 엄청 했어요. 엄청 했는데 국내에선 칼라 TV 송출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비화를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야 니네는 국내에서 칼라 TV 송출도 안 하면서 뭐 이렇게 칼라 TV를 미국에 많이 팔어 이게 문제를 자꾸 삼으니까 그래서 오픈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가 잘 아는 3S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스크린, 뭐 섹스, 뭐 스포츠. 그래서 사실 뭐 찾아보시면 막 뭐 프로야구 82년도 출범했잖아요. 프로축구 83년도 출범했고 그죠? 또 뭐 있습니까? 농구 대잔치. 배구 뭐 이런 게 다 80년대 그때 생기고 칼라 TV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이때 80년대 제 기억에 70년대 기억은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그때보다 상대적으로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암울했던 시기에서 뭔가 이렇게 우미라 정책으로 3S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많이 사회적으로 풀려나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칼라화되고 그렇죠? 이 칼라 TV를 많이 반대했다 그러더라고요. 박통 때도 그 뭐라 그럴까요? 도농간이라든지 계층 간의 그런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래서 방송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신문사들이 광고가 줄까봐 신문사들 극렬히 반대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칼라 TV가 들어오면서 또 사회가 굉장히 많이 컬러풀해지는 거죠. 굉장히 다양화되고 뭐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되게 혁명적인 대한민국에서는 이렇던 시절이 있었던 거. 그게 80년대 초반이니까요. 80년, 81년도죠. 또 통행 금지가 풀렸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무슨 통행 금지냐 하겠지만 정말 12시부터 4시까지는 꼼짝도 못했던 시기에서 풀려나간 거죠.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놀라웠던 시기였고 가장 결정적인 건 1988년도 서울 올림픽, 80년도 아시안 게임을 할 당시에 사실 그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전두환 독재 시대에서 노태우 시대로 넘어가서 노태우에서 약간 그런 민주화는 민주화 같기도 한데 독재 같기도 하고 애매하면서 아직은 데모를 열심히 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어쨌든 간에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이 생기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뭐 다른 얘기입니다. 해외여행도 자유화가 됐어. 사실은 그 이전에 됐었지만 그때는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50세가 넘어야지 외국을 가는 거야. 그래서 45세가 외국을 갈 수 있고 40세가 완전 자유화된 건 89년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가 이제 제가 이제 88학번 그죠? 87, 88, 89학번 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때 해외여행도 자유화되고 물론 이제 군필자가 아니면 외국을 못 갔는데 뭐 이제 유학 간 친구들도 많았고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폐쇄적인 구조에 있던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 제가 봤을 때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개방화되는 이제 시점으로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건 응답하라 1997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안전지역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이런 티셔츠가 있었나? 그게 아니고 사실은 안전지대라는 첫 번째 말씀드렸죠. 안전지대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패션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압구정동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 대각선 쪽에 있었어요. 1층, 2층 막 있었던 것 같은데 이대 앞에도 있었고 이때의 안전지대라는 이 티셔츠를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신체 구속이라든지 어떤 독재라든지 약간 뭔가 그런 암울한 쪽의 안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뭔가 풍요 속의 그런 안전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까만색에 흰색, 뭐 은색 막 이런 계통의 옷들을 많이 팔았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즐겨 입었던 브랜드인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사라졌죠. 요즘 다시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이 안전지대로
그 아까 그룹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제가 이렇게 느끼는 안전이란 그림은 계속 그런 그림이었어요. 아 이건 약간 풍요롭고 그랬던 시기에 압구정동이 떠오르는 약간 그런 느낌의 안전.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삼저호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 최고의 중흥기라고 그러죠. 단군 이래 최대 호황. 뭐라고 썼냐면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달러, 그죠? 고금리, 고유가 어떻겠습니까? 최대 불황이겠죠. 예. 정반대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뭐 더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뭐 프라자예비가 뭐 년도 80년대 돼가지고 무슨 뭐 그 영향을 받고 되게 배경이 많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어쨌든 대한민국 이때 최대의 수출 증대, GNP 최대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던 시기죠. 이게 중요한 거는 이때 굉장히 이 80년대를 이제 시작하면서 중산층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됐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서 최고의 호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경제가 좀 힘들고 암울하지만 이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 되게 그랬었지. 예. 생각 없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풍요롭고 뭔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곧 진입할 것 같고 이랬던 희망이 있었던 시기였죠. 이 그림은 맥도날드가 처음 오픈했을 때 상황입니다. 지금은 뭐 빅맥이나 그죠? 또 뭐 있죠? 맥도날드의 대표적인 브랜드 뭐 그런 거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 진짜 열광했거든요. 이게 88년도에 이게 압구정동에 생겼을 거예요. 1호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요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사람들이 그랬었거든요. 아 이랬던 시기 이런 시기가 있었고 그때 또 아까 말씀 여행 자유화가 풀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학생으로 가고 방학 때 들어오잖아요. 방학 때 들어오면 미국의 좋은 문화도 가지고 들어오지만 안 좋은 문화도 참 많이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오렌지족이다, 뭐 낑깡족이다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사회 문제화도 되고 했었어요. 야타족이라고 아시나요? 예, 지금 전혀 모르시겠지만 야타족이라고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차문을 내리고 야타 그러면 나타? 너타 그러면 야타 가고 뭐 같이 뭐 술도 마시러 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지금 같으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은. 그래서 이효리 씨가 됐거든 그러네요. 이걸 재현한 거죠.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가 사실은 이제 아까 삼저 호황 말씀드렸지만 이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물론 이제 발전을 해서 해갔지만 그 정도의 최대 호황까지는 아니고 뭔가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달려가던 게 뭔가 부작용이 나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1994년도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죠. 그리고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지금 물론 아크로비스타가 올라갔습니다만 이런 사고들이 생긴 거죠. 이게 사실 왜 무섭냐면 이게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거든요. 지금도 트라우마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런 공포나 혹시 트라우마를 느끼시는 분들한테 조언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좀 어느 정도 시기 정도 지속이 되면 저는 어떤 전문가나 이런 분들 만나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가 이 삼풍백화점에서 반경 한 100m, 200m가 생활권이었거든요. 저희 고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었고 저희 집도 한 100m도 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이 그러니까 저는 청평에만 가면 항상 대한민국에 큰 사고가 나서 청평 가기 무서워요. 청평 갔는데 다음 날 일어났더니 야 김일성 죽었어. 뭐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경우 김일성이 죽는다는 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요? 김일성이 죽었다고? 그 청평 갔을 때 있었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삼풍 때도 청평에 있었는데 갑자기 산풍이 무너졌다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했더니 정말 이 당시에 전화할 때 전화가 이 일대 다 불통이었고요. 생사 확인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 뭐 다 장 보러 가고 뭐 여기서 옷도 사고 저 역시도 그 청평 놀러 가기 전에 여기 가서 티셔츠 사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 보니 무너지고 사실은 계속 거의 무너져서 물론 나중에 거의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구출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국민적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이때 주변인 지인분들 많이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어쨌든 간에 이런 안전에 대한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이후로 제가 지하주차장을 들어간다고 제가 원래 영화 감독하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예. 어울렸겠죠? 예. 근데 지금 극장을 못 가는 이거 사건이 이렇게 어둡고 껌껌한데 극장도 잘 못 가게 되고 지하주차장도 잘 못 들어가게 되고 지하철도 못 타게 되고 그게 왜 그런지 잘 몰랐는데 시간이 생각보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저한테도 있었던 거죠. 그 극복되는 한 20년, 3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완전하진 않은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안전이라는 게 국민한테 각인됐던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트라우마 이번 사태도 사실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불편하시고 마음 아프죠. 근데 그런 혹시 있으시다면 저는 꼭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은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하도 궁금해서 각자 도생이 뭔지 쳐봤어요. 물론 뜻은 압니다. 각자 알아서 잘 살아남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말을 쓰지 않았대요. 보통 사자성어하면 다 중국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중국의 문헌에 없고 이게 한국 문헌에만 나온대. 4번 나온대요. 제가 이제 지식 뭐죠? 거기 쳐봤더니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느냐? 언제 나왔을까요? 첫 번째 각자 도생이란 말이 임진왜란 때 한 번 나오고 병자호란 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가 위험할 때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예. 이런 좀 뭐랄까 우스갯스러운 이런 만평들이 나오는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런 신체, 그죠? 어떤 자유 이런 거에 대한 안전지대, 컴포트 존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가 아메이 오늘 사업 설명 시간이니까 아메이 사업에서 말하는 우리 컴포트 존, 그죠? 안전지대를 얘기할 때는 뭔가 나를 발전시키고 내 영역 안에서 뭔가를 탐색해서 내가 원하는 컴포트 존을 확장시키고 뭔가 내가 바라는 바를 이뤄나가고 이런 부분의 스텝 원래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거 나올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 그게 뭐 맞니 틀리네 말이 많지만 원래 얘기했던 것은 1만 시간의 법칙을 그냥 하루에 3시간씩 하면 되나요? 그럼 10년이면 1만 시간인가요? 1만 시간의 법칙을 뭔가 단순하게 반복한다기보다 원래 저자가 얘기했던 것은 이런 컴포트 존에서 나와서 뭔가를 노력하려는 새로운 환경에서 노력하는 걸 1만 시간을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냥 내가 평범하게 집에서 그냥 1만 시간을 채운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고 뛰어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안전지대를 떠올리면서 옛날에 했던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지금 현재도 굉장히 유용한 얘기인 것 같다. 그래서 잠깐 안내를 드리자면 그림 보면 시뻘겋죠. 데인저 존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안에서 내가 익숙한 게 편한 거예요. 그죠? 내가 매일 예를 들어서 제가 아메이 했던 초창기에 아메이가 힘들었던 건 없어요. 아메이 너무 좋았고 비전이 있었고 좋았는데 어떤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 알아보러 가자 했을 때 뭐가 불편했냐면 내가 가지 않던 동선에서 움직이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그 당시에 분당을 살았는데 제 주 터전이 그때 분당이었는데 이렇게 서초동 교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간을 내서 올 수 있는데 안 가던 길을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게 불편한 거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제가 컴포트 존에 매여 있는 삶이라는 거죠. 뭔가 자꾸 영역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 준비할 때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컴포트 존이라는 우리 안전지대라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체적 어떤 그런 걸 좀 떠나서 우리의 어떤 일상을 좀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나의 발전을 이루고 이런 쪽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원래 그게 맞는 거죠. 기본적인 안전은 원래 보장이 돼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게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하고 분노를 하는 건데 자 일상 루틴에 있으면 편안하죠. 편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니던 영역, 제가 거래하던 거래처, 제가 만나는 친구들, 내가 하던 일들만 하면 편안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죠? 장수하고 오래 살고 내가 하는 경제적인 일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죠? 한 50대 중반, 뭐 60대까지 열심히 돈 벌어서 살다가 예전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으셨잖아요. 한 1, 20년 잘 뭐 손주들도 봐주시고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까도 택시 타면서 그 기사님이랑 얘기했는데 뭐 70, 80이어도 뭐 현역에서 뛰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 그죠? 당연히 저희 세대는 뭐 100살까지 살 것 같고 지금 젊은 친구들은 뭐 120살까지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루틴 안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것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 이거 떠나서 뭐 발전을 떠나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뭔가 일상 루틴이 편안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김지희 사장이 예전에 아침에 야 우리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우리 산책도 좀 하고 운동 좀 하자 그럴 때 아침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랬거든요. 밤에 오케이 늦게 하는 건 하시다. 근데 열심히 갑자기 아침 6시만 새벽 6시에 없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운동을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는 거죠. 다음 단계는 뭐냐면 사실 이 편안한 단계, 내 이부자리에 있고 싶다 하는 데서 벗어나는 건 굉장히 귀찮은 거잖아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1시간씩 가서 운전하고 가서 운동을 하고 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뭔가
피어 존이라고 있죠. 가까운데 뭔가 두려운 존 혹은 내가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거를 배우게 되죠. 새로운 스킬을 연마하게 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또 안내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새로운 배움을 얻고 제가 제 그 배움을 영역을 넓히다 보면 그 넓은 영역 자체가 이제 컴포트 존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사실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일상 루틴의 편안함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그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냥 지금 너무 좋은데 그냥 지금 뭐 좋을 수 있죠.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데 그게 계속 지속될 것 같고 나는 걱정이 없고 뭐 내 후대까지 걱정 없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삶일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좀 아쉬움이 있죠. 뭔가 좀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부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너무 쫓겨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다거나 육체적으로 힘들다거나 뭔가는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내가 행운이죠. 지금 좋은 상태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면 걱정할 게 없죠.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받아들이고 배움으로써 새로운 또 솔루션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 루틴의 편안함에서부터 또 익숙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익숙한 게 편안한 거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거 그냥 동선만 말씀드려도 거길 왜 이렇게 불편하다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했을 때 새로운 탐색이 되는 거죠. 또 사람들은 불확실한 걸 싫어합니다. 왜 주식시장이 그렇다면서요. 불확실한 걸 못 견딘다고. 차라리 나쁘면 나쁜 것으로 확정, 그럼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나쁠지 좋을지 몰라. 그럼 이게 주가 반영이 이상하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제일 두렵죠. 일을 하면서도 제가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인 것 중 이유 중에 하나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죠. 내가 일을 잘하고 돈을 잘 벌지만 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잘하던 일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외부 환경에 의해서 뭐 명퇴가 될 수도 있고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오픈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갖고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그렇죠? 근데 그럴수록 더 사람들이 오그라들면서 내 컴포트 존을 좁히면 좁힐수록 사실은 결과는 뻔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 설명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사람들은 야 아메이는 뭐 그런 거야 파는 거 아니야 다단계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왜 깊은 생각들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안 할 거니까. 근데 사실은 정보에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려 하거든요. 내가 굳이 안 할 일을 하다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도 돈을 버는 일이 있네.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나이가 먹어서 특히나 고정관념의 틀이 강해지죠.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래라는 걸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강해지죠. 그게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안 좋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표현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다 누구나 조금씩은 다 존재한다는 거죠. 거기엔 또 비판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있죠. 틀리는 것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틀릴 일이 없잖아요. 그죠? 뭔가 나서서 얘기하고 주장하고 뭔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틀리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죠.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사실은 계속 확장시켜 나가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발전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총칭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목은 좋아요. 컴포트 존, 안전지대죠. 그렇지만 과연 그게 안전한 것이냐. 그리고 안전함이 있다면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 나이에 저보다 젊은 친구도 훨씬 많을 테고 먹고 사는 건 뭐 어렵겠습니까? 데이트를 못 하겠습니까? 뭐 영화를 보러 못 가겠습니까? 뭐 캠핑을 못 가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새롭게 준비한다는 것은 항상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준비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는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물리적인 그런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다면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적인 안전도 중요하다. 보통 경제적 안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안정.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당신은 안전하냐 이거죠. 전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런 인생 너무 부럽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메이 사업은.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항상 참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다. 혹은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맞았으면 지금도 맞아야 되고 그때 틀렸으면 지금도 틀려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는 맞은데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린데 지금은 맞을 수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을 생각해요. 이게 불과 1년 전에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나와서 월급쟁이들이 후회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집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왜 미정비까지 집을 안 샀을까? 왜 집이 미친 듯이 집값이 올랐거든. 아, 코인 샀어야지. 엄청나게 코인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고, 코인 안 하면 바보야? 뭐 젊은 친구들 막 들어. 월급쟁이들이 다 후회했다는 거예요. 주식 엄청 올랐잖아요. 그때는 뭘 사도 막 다 빨간 물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샀어야지 그랬단 말이죠. 근데 왜 못 들어갔어요? 리스크 감당하기 좀 두렵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불과 1년 만에 어때요? 야, 그때 집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야, 코인 안 하길 잘했어. 그러니까 이게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누가 그러지만 그걸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냥 한결같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으로 사는 우리들한테 이런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 그죠? 심지어 뉴스에서 이건 1년도 안 된 기사예요. 뭐라 그랬어요? 저금리 영원히 이어질지도. 야, 이런 기사가 작년 겨울에 저금리 계속 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금리가 팡팡 오늘도 또 올랐던데 0.75. 이게 뭐 생각도 못하는 우리 일반인들 물론 현명하신 분들은 이걸 예측하시고 하시는 소수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금리에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네? 금리가 0.5가 오르든 0.75가 오르든 우리가 언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살았냐고요. 근데 정말 이런 일들이 1년도 안 돼서 손 뒤집듯이 바뀌는 상황을 보면서 야, 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게 참 없구나. 정말 내가 모르는 세상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내 인생이 휘청휘청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근로소득, 노동을 하고 돈을 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다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도 하려고 그러고 주식이라도 해보려고 그러고 코인이라고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벌고 있는 게 일에서 충분한 보상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인정이 나오고 수입이 충분하다면 아마 이런 거 안 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금리가 오르든 말든 아유 난 은행에 예금 넣고 이자 받고 살려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지도 모르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일 겪죠? 뭔가 우리가 벌고 있는 수입만으로 불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이런 밈이라 그러나요? 이런 짤을 보면 가슴이 아프죠. 사지 말라 했는데 니 또 매수했니? 예, 매수했습니다. 예. 매수해서 마이너스 30, 40, 50, 70도 있고 많더라고요, 주변에. 말을 못하지. 네, 가슴 아파. 괜찮습니다. 올라가겠죠? 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겠지만 예, 이런 일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살아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 남들보다 이 정보는 확실해. 아니 내가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이거 확실해. 그럼 우리 열심히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보다도 뭔가 더 큰 힘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예,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현실들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근로소득만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시고 항상 하시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냥 내가 직장 다니고 혹은 자영업하시면서 그것만으로 난 외부 변수에도 끄떡없고 무슨 회사의 어떤 상황에서도 끄떡없고 난 철밥통이다. 뭐 그리고 난 그 이후에 삶도 걱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이런 일들이 있구나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뭔가 준비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2분에 걸쳐서 지금부터 많으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수입은 사실은 인세 타입의 수입을 우리는 원하거든요. 그죠? 우리 초등학생들을 예전에 설문조사하면 우리는 장래 희망하면 예전에 뭐였습니까? 과학자, 대통령, 뭐 육군 대장 뭐 이런 거 나왔었는데 소방관. 요즘은 건물주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공무원, 건물주 이렇게 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수입이라는 건 내 일하는 시간 곱하기 내 몸값 아닙니까? 네, 나이가 먹으면서 몸값이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더 먹어가면 몸값이 떨어지죠. 수입이 줄게 되고 제가 뭐 100살, 120살까지 사는데 회사가 정년을 80살, 90살, 100살까지 해주면 감사하겠는데 그런 일은 모르겠어요. 현 시점으로는 없기 때문에 뭔가는 수입이 끊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 임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돈을 못 쓰고 라이프 스타일이 안 나오고 쟁여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금리가 낮을 땐 투자할 때도 마땅치 않아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시면서 항상 다른 쪽의 성격을 갖는 일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냥 강남이든 어디든 건물 하나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뭐 주식이 오르든 안 오르든 내 돈으로 뭐 뭉태기 돈으로 주식 사놓으면 언젠간 오르겠죠. 뭐 주식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뭐 폭락을 해도 다 돌아갑니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그죠?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우리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면서 뭔가의 부족한 부분들을 같은 성격의 일을 투잡, 쓰리잡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격의 일을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같은 성격의 일을 쓰리잡, 투잡, 포잡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이 제로가 되거나 내 몸값이 제로가 되면 제로에 수렴하니까 그런 거 말고 뭔가 임대 수입, 인세 수입, 자산 소득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메이 사업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힘들죠. 왜? 주변에 보면 뭔가 영양제야 그러면서 물건을 주고 뭔가 돈을 주고 받으니까 물건을 주고 사고 파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실 아메이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메이가 왜 인세적인 소득의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가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유명한 그 사사분면인데 항상 우리는 뭐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왼쪽 부분에 우리 사사분면 쪽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의 능력치, 나의 몸값 곱하기 내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수입이 발생되는 일을 다 하고 있죠. 투잡, 쓰리잡 할 거 없이. 그렇죠? 근데 아까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가 제로가 되면 제로가 될수록 수입은 줄기 때문에 그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이 모아두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나이를 많이 이제 장수 시대가 되면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가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오른쪽 사업자와 투자자의 이런 시스템 쪽가 사업자나 투자자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이런 사업자나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도 자본이지만 막대한 자본도 필요하지만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해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워렌 버핏이 자기가 주식 사고 팔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시스템을 만들거나 혹은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의 몫이라고 해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쉽진 않죠. 이 벽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측에서 왔다 갔다 하다 삶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궁극적으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적 자유.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쫓으면 시간이 부족하고 그죠? 시간을 많이 내려고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들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아메이 사업은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왜? 인세 타입의 수입이 발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임 리치, 머니 리치, 프렌드 리치한 사업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빠르게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본질은 큰 사업입니다. 사업이 이제 포인트고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장 큰 고민들은 주로 아이템이죠. 사업 아이템이라는 게 사실은 뭐 요즘은 그 주기가 너무 짧아져서 예전에는 아이템 하나만 대박을 터뜨려도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뭐 주기도 너무 짧아졌고 계속 새로운 패턴의 새로운 트렌드의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굉장히 과제인데 아메이라는 회사는 아이템을 그냥 무제한으로 개발해서 제공하죠. 이상한 부분이죠. 아메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지만 아메이는 최고의 아이템을 예를 들면 뭐 매출 순위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의 탑을 달리는 아이템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이 사업은 리스크가 없어요. 사업의 리스크는 뭐죠? 내 돈이 자본이 투하됐을 때 리스크가 있는 거죠. 저 아이템을 사야 된다거나 재고로 둬야 된다거나 사무실을 얻어야 된다거나 직원을 써서 임금을 줘야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작동하잖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에는 리스크가 없죠. 아메이 사업에 하다가 망했다는 사람들은 사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리스크가 없고 결정적으로 사업은 일반 사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자기가 진짜 경험으로 배워야 되고 우스갯소리로 한두 번 망해봐야 사업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어떻게 하면 노하우를 가르쳐줄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왜? 뒤에 나오겠지만 내가 사업을 전달해서 이 사업을 받아들인 분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사실 세상에 별로 없거든요. 내가 이분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한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해하기 어려운 시스템, 어려운 부분들이 아메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메이를 오늘 제가 짧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의 시간으로 다 알아듣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권해드리는 것은 매주 이 시간에 다른 강사들이 계속 다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매 강사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계속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 번의 강의로 다 알았다 몰랐다 판단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죠. 평범한 소비자가 소비를 통해서 사업가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만 좀 보여드리고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아메이라는 회사는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통 다단계, 뭐 네트워크 마케팅, 뭐 유사 이런 걸 표방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유통회사가 많아요. 남의 제품을 가져다가 하는 거죠. 런칭을 해서 유통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와 우리 같은 사업자가 겹치는 거죠. 하는 역할이 유통의
겹치니까 아메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아메 직접 제품을 생산만 합니다. 유통은 누가 하죠? 우리 같은 소비자, 사업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그럼 브랜드 체인지에서 각각의 제품을 한번 아메는 생필품이니까 최고의 제품을 한번 써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물건을 써보시고 당연히 포인트 캐시백을 받겠죠. 내가 쓴 거에 대한 포인트 캐시백. 하지만 내가 쓴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쓴 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제품이 좋다면 우리는 자발적 구정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ABC라는 사람이 구정 광고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진짜 좋아? 써보게 되겠죠? 누구한테? 아미한테 직접 거래하게 됩니다. 저한테 받아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갖다 줘, 대신 해줘 하는 부탁은 받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이분들도 각자 아미에 아미에 가입해서 물건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소비에 대한 가까이 또 포인트를 받게 될 거고 수입을 받게 될 거고 나는 구정 광고를 했기 때문에 구정 광고에 대한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진짜 큰 수입은 뭐냐면 이제 이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자발적 구정 광고를 또 하게 되겠죠. 왜? 제품이 너무 좋다면. 여기서 전제는 그래서 제품입니다. 제품이 형편없다면 구정 광고가 또 일어나죠. 절대 사지 마, 쓰지 마. 그렇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 제품이 너무 좋아도 구정 광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주변에 알리게 된다면 이때는 또 제 지인 ABC가 구정 광고에 의한 보너스를 받겠지만 저는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더 수입이 많이 되게끔 열심히 컨설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메이 수입은 컨설팅을 통해서 나와 함께 사업을 해볼까, 같이 돈을 벌어볼까 하는 사람들이 함께 돈을 벌어야지 큰 돈을 벌게 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보시는 분들이 물건이 왔다 갔다 뭔가 사고 파는 일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왜? 제품이 유통이 돼야 회사 입장에서 이윤이 발생하니까 그걸로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으니까 제품이 유통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세일즈로 내가 어떤 부자가 된다거나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죠. 그 부분은 궁금하시면 월요일 날 수익 구조나 이런 다른 시스템 강의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사실은 이런 우리가 일반 유통 플랫폼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보통 대기업의 몫인데 사실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뭐 음식이 됐던 제품이 됐던 대부분 유통 플랫폼의 차지를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고소형도 돼야 되고 장동건도 돼야 되고 광고 모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통이 일어나고 있고 이 유통을 통해서 처음에는 내가 한두 명 두세 명 지인한테 알렸지만 그 지인의 지인들은 제가 모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사업을 오래 해보시면 제 네트워크에서 99% 이상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부 모르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쇄 수입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사업을 하거나 안 하든 미국을 가든 한국에 있던 놀러를 가든 아파서 병원에 있던 이영석이가 어디 아프다 없다 그래서 내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제품을 안 쓰는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왜? 제품이 너무 좋다면. 그게 전제죠. 그래서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진짜 아미 제품이 좋은지 한번 써보시라는 말씀을 꼭 권해드리는 이유가 아메이 제품을 써보고서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이 자유롭기 때문에 얼마든지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자신의 제품에 대해서 제품력에서 자신이 있고 생필품의 명품인 거죠. 꼭 써보시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와 진짜 좋네라는 소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구정 광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사업이 일어날까 머리에서는 가능할까 싶지만 해보면 너무나 쉽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느끼시게 돼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나와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게 됩니다. 자, 아이템 좀 알아보시면 뉴트리라이트 전 세계 우리가 가정용에서 판매되는 이런 비타민류의 세계 판매 1위 너무 많죠.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오메가 3라든지 세계 판매 1위입니다. 뭐 더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직접 농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직접 생산하는 회사라 그랬죠. 아티스트리 명품 브랜드 중에서 세계 탑 5 안에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뭐 수많은 제품들 세제류 뭐 치약, 칫솔, 뭐 샴푸, 뭐 몸을 닦고 하는 집을 닦고 하는 모든 세제, 아메이 세제 유명하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수기 그렇죠? 우리 정수기, 공기청정기 다 가정용 세계 판매 1위입니다. 뭐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지표로 말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아이템이 사실은 내가 취급하는 제품인데 세계 165위야 하는 제품을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분 많아요. 근데 진짜 우리는 선량한 소비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좋은 게 진짜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메이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 제품 하나하나가 세계 넘버원인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내가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도 정말 좋으니까 좋다고 얘기했더니 통장에 돈이 들어오네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메이 사업을 또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제품을 꼭 써보시고 이 회사가 또 망하면 안 되겠죠. 이 회사는 이제 그 두 분이 창업을 하셨는데 돌아가셨고 자식분들이 이제 상속을 받았다가 지금 전문 경영인 체제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건 유명한 얘기죠. 미국의 부자가 상공회에서 의장을 지냈고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하는데 단 한 번도 철수한 적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회사가 믿을 만한 거죠. 1959년도에 생겼고요. 뉴트리아이트는 1934년도에 생긴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업력이 어마무시한 회사인 거죠. 사실 그것만 놓고 봐도 이 회사는 대단한 회사다라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아메이와 아메이를 또 따라잡고 하는 그 외의 회사들 정도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있고 뭐 계열사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올랜도 매직도 있네요. 이건 구단주가 꿈이셨대요. 그래서 회장님이 올랜도 매직도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고 뭐 호텔이라든지 뭐 엄청 또 계열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 인력 R&D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런 자료들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웬만한 특허들을 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수익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일반적인 수익이 되는 것은 보통 1,000원짜리 제품이 있으면 1,000원짜리 제품 하나가 전달될 때 보통 원가는 200원도 안 하죠. 당연히 200원도 안 하겠지만 정말 많이 쳐줘서 공장 원가, 뭐 생산 원가 다 떠주고 그 외에는 다 광고 유통비입니다. 광고 유통비인데 사실은 이게 대형 할인점이라든지 인터넷 쇼핑, 홈쇼핑을 통해서 뭔가 싸고, 그죠? 싸고 편리한 쪽으로 유통은 변화해 왔어요. 하지만 개인이 돈을 벌지 않죠. 대기업들이 돈을 벌죠. 근데 아메이는 뭐냐면 이런 유통이 생기기 전인 1959년도에 이런 광고와 유통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다이렉트 셀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품을 우리 같은 회원 소비자가 광고를 해야 되니까 제품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품 뭐 300원 한번 좋게 만들어서 똑같이 700원으로 싸게 주면서 택배 캐시백까지 해줘도 돈이 남자 가운데. 이건 뭡니까? 우리가 광고와 유통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회원 소비자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상 35%를 적립해 놨다가 매출의 35% 적립했다가 노력에 따라서 분배해 주게 됩니다. 이게 룰이고요. 회원 소비자가 되면 합리적 가격을 구매하고 편리하게 택배 받아보시고 100% 만족 보증제도 말씀드렸죠. 쓰고 뜯어서 먹던 거 바르던 것도 마음에 안 들면 다 반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는 그 누구도 손해볼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캐시백 최대 35%까지 되고 또 사업으로의 기회까지 확대가 됩니다. 자, 보너스는 이렇게 보여드린 듯이 굉장히 많은 보너스가 있는데 오늘 다 설명해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잖아요. 지금 40분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보너스 중에서 1차 보너스 이게 제품이 움직이는 거 유통에 대해서 받는 보너스가 이 부분에 대한 원리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폰서와 나와 AB가 가입됐다고 가정하면 스폰서 외에는 한국아메이가 있겠죠. 똑같이 20만씩 수입 매출이 일어났다 가정하면 한 달 기준입니다. 그러면 보통 보너스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20만 원 3%의 보너스를 돌려받아요. 그래서 6천원 6천원씩 돌려받고요. 나 이하는 60만인데 60만 이상은 6% 캐시백이기 때문에 3만 6천 원에서 A와 B를 빼줍니다. 먼저 빼주는 거예요. 네트워크 최하위부터 빼주면 나는 2만 4천원의 보너스가 발생하죠. 스폰서는 어떨까요? 스폰서는 전체 80만이니까 80만 6%에서 4만 8천 원에서 합이 3만 6천 원을 빼주면 12,000원의 수입이 발생돼요. 이 그림만 이해하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오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스폰서는 나보다 4만 8천 원의 공정한 분배가 끝났는데 스폰서는 나보다 어떻습니까? 먼저 시작했고 회원 수도 많고, 그죠? 나보다 항상 회원 수가 많겠죠. 자기를 포함하니까 매출도 많죠. 그런데 수입이 역전됐어요. 내가 수입이 더 많죠. 왜 그렇죠? 아메이 수입은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단계는 선착순이겠죠. 자, 소비 기여도는 20만씩 동일해요. 하지만 구종광고의 노력을 스폰서는 한 번, 나는 두 번, A와 B는 하지 않았어요. 누가 가장 노력을 많이 했죠? 나. 그래서 내가 보너스가 많습니다. 이건 아메이의 전 보너스 구조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장이 되는데 우리가 24,000원 벌려고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커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수많은 생활 필수품 쓰면 한 30만 원, 40만 원 얼마든지 쓸 겁니다. 아메이 제품에서. 자, 어느 시점에서 A, B, C와 뭐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 가지고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 60만, 20만 이상, 20만 이상, 20만 이상 이렇게 해서 내가 전체 볼륨이 120만이 되면 우리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되게 15만에서 3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제품 거의 모든 돈 캐시백 받는 돈 수준이 되겠죠. 공동구매를 같이 썼더니 그냥 내가 쓴 돈 다 빠지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또 본사에서 선물도 보내줍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전체 볼륨이 한 400만 포인트가 됐어요. 아까 20만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모여서 쓰다 보면 이 정도는 금방 될 수 있겠죠. 3명의 그룹이 될 수도 있고 4명의 그룹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형태를 갖추게 되면 우리가 브론즈 빌더라고 되게 100에서 130, 많은 분들은 150까지도 보너스가 발생됩니다. 다 이런 건 세후 기준이고요. 괜찮죠? 자, 나중에 1000만의 네트워크가 되는 시점이 옵니다. 1000만의 네트워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뒤에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의 확률이 되게 높죠. 이렇게 되면 대략 수입이 250에서 350만 원의 세후 수입이 발생되는데, 자, 이렇게 1000만의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은 SP라고, 3번 하게 되면 GP라고 그러고 골드 프로듀서, SP는 실버 프로듀서 학자입니다. 6번 하게 되면 플래티늄이라고 그러죠. 12번 하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1000만의 네트워크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연수입이 4,500에서 5,000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한번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조금 더 하셔야 되는데 괜찮죠. 세후로 우리가 일하면서 세후로 월 400 정도를 더 받는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아메이 사업은 1,000만 원 할 줄 알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누군가를 도와주고 컨설팅하고 후원할 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두 사람의 1,000만 할 줄 아는 사람을 열심히 도와서 두 사람이 1,000만 원만큼 도왔어요. 그럼 이 사람을 사파이어라고 연봉이 한 7,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이분은 늦게 시작했지만 세 사람의 1,000만 하는 법을 열심히 컨설팅에 도와드려서 세 분의 1,000만 하는 법을 도와드려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에머랄드라고 연봉이 요즘은 1억 넘어가죠. 자, 이분은 제일 늦게 시작했지만 6명의 1,000만을 하시는 분들을 열심히 컨설팅해서 성장시키면 이분을 다이아몬드로 그러고 수입이 한 1억 5천 이상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자, 끝이 아니고요. 뭐 계속됩니다. 사실은 이 중요한 포인트는 수입이 역전됐다는 거고요. 밑에 분이 다이아몬드로 해서 위에 계신 분이 사파이어죠.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네트워크의 크기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스폰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단계는 신경 써야 됩니다. 구조가 무너질까 봐. 근데 아메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수입의 역전이 일어났고 이 사업은 진짜 윈윈의 사업이에요. 내 파트너가 수입이 돼서 이 밑에 동그라미 하나 되시는 분들은 다 4천 5천씩 버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윈윈의 사업이죠. 이분들 도와서 성장시켜야 나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잘 믿음이 안 가는데 이런 사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메이에서. 자, 더 많은 핀들이 있습니다. 뭐 더블, 트리플 수많은 핀들이 있고요. 뭐 저희 그룹의 탑리더는 FC의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라는 핀인데 뭐 수입이 어마무시하죠. 궁금하시다 오시면 다 만나볼 수 있고요. 네, 만나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이분은 그래도 아메이는 파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 백사진 보이시죠? 예,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승진했다고 잡지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파는 일이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래도 다단계 아니냐? 난 다단계 싫다. 예, 일본의 가장 하이핀 남자 솔로, 남자 혼자 사업하시는 분인데 저 다단계라면 위에서 바라본 건데 이게 동심원 형태로 큰 항에서 작은 항과 큰 동굴에 작은 동굴에 이렇게 퍼져나가야 될 텐데 방상으로 퍼져나가지 않죠. 규칙이 없죠. 그래서 아메인 다단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 동그라미 작은 거 하나 다 연봉 2억 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이런 네트워크가 펼쳐지고 있죠. 자, 국제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자, 요거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아메이는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핀이 올라가서 파운더스 PT 플러스 알파 조금 더 하시게 되면 일단 리더십 세미나를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어디죠? 올해가 치앙마이를 가죠. 올해는. 그래서 내년도 삿포로로 가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가시게 돼요. 수많은 여행 사진이 있는데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살짝 넘어가시죠. 네, 여행을 많이 가시게 되고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휴가를 너무 많이 내야 돼가지고 고민하시는 것도 많이 보는데, 자, 아메이 사업의 대략적인, 조금 제가 시간을 오버했네요. 자, 보여드리면서 마칠게요. 전 세계 300만 넘는 사람들이 아메이를 하고 있는데 80% 이상이 다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직장을 가지고서 아메이 사업을 하시다가 내 수입이 많아졌을 때, 2배, 3배 됐을 때 고민하세요. 아메이만 할까? 그때 고민하셔도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잡 이상을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컴포트 존 안전지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지대의 끝에서, 컴포트 존의 끝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뭔가 내가 그 안에 머무르지 말고 뭔가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새로운 스킬을 추구하고 새로운 만남을 만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면서 내가 만족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장소가 확장되겠죠. 확장되면서 거기에 따른 내 삶도 따라서 커지고 확장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그 중에 하나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 안전 부분에서 아메이 사업이 우리가 궁금해하고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경제적인 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사업 설명으로 알아보셨다고 하지 마시고 계속되는 만남과 이런 강의를 통해서 또 이 사업의 비전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